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저희 체크인 이슈 체크인 스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종효 이사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거리가 꽤 많거든요. 네, 두 분께서 체크해 오신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만년 저평가주 신고가 진입이 가능할까? 갑자기 저평가주가 점프업이죠. 네, 신고가 갈 수 있을까?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00은 굉장히 시원하게 돌파가 됐고요. 내친 김에 2,800까지 한번 가봐? 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 구간인데 누가 그 주도주, 네, 선봉에 설 것인가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평가주라 하면은요, 김민주 전문가님 지금 금융주 떠오르고 뭐 지주사도 떠오르고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보니까 저PBR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저평가주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법 개정이 좀 쏘아 올린 기대감, 뭐 이렇게 좀 표현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좀 밸류 프로그램이 흐지부지 뭐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바턴을 이어받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사실상 우리 시청자분들의 유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입니다. 고뇌도 좀 해야 되고요. 우리 이제 김승현 앵커님 말씀대로 기관 쪽에서 보니까 뭐 가치주들 그냥 뭐 저PBR 단순 수치적으로 네. 이런 것도 좀 사가더라고요. 어제 전일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쪽 종목 중에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 건설 저PBR이죠. 네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밸류업은 뭐 좀 차지에 다루고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핵심의 본질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그 이사 충실 의무 확대고 두 번째가 소액주주 강화, 세 번째가 뭐 지배구조 투명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쏘아 올린 공을 가면 결과가 뭐냐? 어떠한 특정 종목들이 재평가가 좀 필요하고 리레이팅이 좀 필요하고 수급 예입이 되면서 기관 관심이 확대된다. 그 기관 관심의 확대, 수급 유입이 되는 쪽이 지금 지주사 내지는 뭐 금융, 보험 이런 쪽이었다. 근데 핵심의 본질은 저는 이게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원래 좋았던 기업, 저는 이 두 문장이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원래 좋았던 기업은 제도 변화로 더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겠죠. 지금 그래서 뭐 지주사든 금융 지주든 무엇이 됐던 간에 상당히 이익이 높은데 좀 밸류가 낮지 않냐. 그래서 원래 좋았던 돈을 잘 벌었던 기업들은 정당한 평가. 그러면 이 상법 개정은 반대적인 측면은 없냐는 거죠. 구조적으로 원래 나빴던 기업들도 상법 개정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 이거는 꼭 전달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러니까 안에 뭐 투명성이 좀 제고가 안 됐다든지 소액주주들을 굉장히 뭐 등한시하면서 증자를 계속 때린다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태클도 좀 걸 수 있는 상법 개정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은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핵심의 본질은 뭐냐? 뭐 기대감의 반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분법적 너무 논리인 것 같다. 결국은 이제 배당이나 소액주주 환원인데 그러면 금융지주사들보다 스몰캡 종목에는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우선은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 기대감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뭐 조금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뭐 최근에 두산, LG, 뭐 금융지주사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은 하나 모습인데 굉장히 뭐 급등 모습이에요. 뭐 코스닥 스몰캡 종목 중에 나오는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었다고 좀 보는 쪽이고요. 이것이 정말 단순 저평가냐 아니면 배당 위주냐 그리고 배당 위주와 단순 저평가라면 코스닥에는 없느냐 제가 오늘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는 상당히 종목을 좀 찾아보면서 저도 놀랐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좀 정리해드린 종목은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서호전기라는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생소하네요. 네, 굉장히 생소한데 네. 여기는 지금 작년도 배당 기준으로 보게 되면 6%대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은 되었지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바텍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바텍. 조금 익숙한 종목인데 여기는 약간 테마색이죠. 그렇죠. 근데 배당은 7.9%를 했었어요. 많이 주는군요. 많이 줍니다. 근데 주가는 뭐 전혀 형편 없어요. 아직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아주 생소한 종목이실 텐데 이크레더블.
이 세 종목 정도만 제가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좀 올랐는데 최근에 올라왔던 것은 아무래도 이 상법 개정이 쏘아올린 기대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찾아보시게 되면 배당이 10%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스몰캡 종목들 중에 보시게 되면 사실 뭐 금융지주사보다 배당이 밀리지 않죠. 특히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는 배당이 10%인데 어제 신고가 나왔네요. 네, 그렇죠. 상법 개정이 과연 금융지주사나 생명보험, 뭐 지주사 쪽으로만 가는 게 맞느냐? 단순히 뭐 시장의 투심이 이제 결정하는 요인입니다만은 단순히 싸다. 지주사는 조금 더블 카운팅보다는 이제 프리미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지주사는 디스카운트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프리미엄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는 나중에 좀 붕괴될 공산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유의를 오버슈팅으로 보시는구나. 그렇죠. 네, 좀 네.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로 주주 환원책을 잘하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의 상법 개정의 본질은 그거지 않습니까? 밸류 프로그램의 본질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에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그 프리미엄을 좀 주겠다라는 법률의 취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런 종목들이 좀 속속들이 찾아내어가는 그런 투심의 이동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 지주사는 뭐 보유자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한화는 아직 사실 이탈 기조는 없어요. 근데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차트가. 예.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놔야 되고 일정 부분 여기도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매매 관점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단기 급등은 사실상 별로 그렇게 신규 접근을 타진하신 분들에게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천 종목 중에서 이렇게 배당이 높고 좀 우량 기업의 스몰캡 종목 중에서 찾아보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 이렇게 안 된다면 사실 법률의 취지나 밸류 프로그램의 취지는 무색해지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 접근을 정말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불안감이 있어요. 어제 김종희 이사님이 이걸 말씀해 주시던데 상법 개정이 그렇게 녹록할 것 같진 않아요. 정치라는 게 정치공학이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 쪽 선반영에 끝물에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막차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이런 부분에 네. 관해서 좀 경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을 정말 샅샅이 뒤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세 가지 주신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서우정계 같은 경우는 보니까 큰 종목은 아닌데 오늘 LS에서 레포트 나왔거든요. 네, 배당 얘기했어요. 실적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얘기하는데 워낙에 사이즈가 조금 작은 종목이라 목표가는 내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아직도 조금 더 프리미엄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해서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안전제일주의 쪽에 또 전략을 주신 것 같아요. 김종효 이사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저평가주에 대한 판단 자체가 굉장히 좀 범위가 어떻게 보면 너무 넓기도 하고 또 올라가는 종목만 한번 압축해보면 너무 급하게 또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에 올라타지 않았을까라는 뭐 후회도 될 거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지주사라든지 소위 상법 개선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제가 보는 핵심 포인트는 뭐 일단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면 뭐 뒤이어서 여러 종목군들 다 움직이겠지만 업황 개선 없이 밸류업만으로 올라간다는 건 착각이죠. 우리나라 수급의 특성상 정부가 어떤 상품 하나 만들어서 정말 일본처럼 10년 동안 꾸준하게 주식 사줄 거 아니라면 그러니까 일본은 아예 BOJ를 통해서 10년간 ETF 형태로 주식을 계속 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업이 정말 장기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우리도 뭐 그런 장기적인 계획하에 뭐 국부펀드 만들고 국부펀드에다 돈 집어넣어서 그걸 뭐 꾸준하게 이렇게 끌어올리는 뭐 그런 전략이 아니라면 뭐 저평가 종목군들이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면서 저평가를 빠르게 해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전략적으로는 위험하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쫓아가는 종목으로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황 관련된 한화, 두산, LS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나머지 업종들 중에서 나머지 지주사들 중에서 업황이 따라오지 않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현대차나 기아처럼 현대차는 지금 지배하는 지주회사가 없잖아요. 뭐 굳이 따져보면 현대모비스 정도인데 물리고 물려서 현대모비스도 지주회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업황이 정말로 생각한 것만큼 나쁘지 않다면 회복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지주사들에서 너무 중소형주들
특히 이제 업황이 아예 안 되는, 아까 이제 뭐 전문가님 얘기하셨던 최소한 배당 메리트라도 있던지, 아니면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 너무 이제 소외된 종목군들까지 찾아 들어가면 그건 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지주사는 지금 뭐 GS, 뭐 KCC, LG 뭐 이 정도에서 한번 우리가 종목들을 찾아보는 정도에서 그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위까지 가면은 최근에 우리 금리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종목들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종목군들 내에서 우리가 한번 종목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맹목적으로 너무 시장의 어떤 과열된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리스키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두 분께서 함께 언급해주고 있고요. 업황을 따져 보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업황이 이제 턴 어라운드 되면서도 저평가면 메리트가 있지만 그냥 마냥 저평가다 이렇게 해서 계속 확산되는 기조를 따라가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는 또 어떤 섹터가 움직이게 될까 궁금하시죠? 두 분의 픽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윤 전문가님 먼저 주세요. 네, 저는 오늘 원전 준비했습니다. 기대감 높습니다. 이사님의 섹터픽은요? 네, 오늘 저는 자동차 부품 준비했습니다. 네, 계속 자동차 쪽도 너무 저평가다라는 부분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부품 쪽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때문에 숨통이 확 트일 것 같은데 저희가 조방 원에서 조금 긴가민가 하기도 했던 게 원인데 원전이 오늘 힘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네. 뭐 원전에 관해서 작년부터 이제 공략을 좀 해왔는데 그 글로벌 니즈에 대한 수요는 확실한 것 같은데 국내 정책이 좀 궁금했다. 네. 근데 일원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탈원전 정책 기조로 가는 것 같고, 뭐 프랑스나 이런 해외 글로벌 국가들도 다들 원전을 속속들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펀더멘탈적인 요소는 뭐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각 기업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뭐 잘 가고 있었어요. 뭐 그리고 이제 한수원도 잘 가고 있었는데, 뭐 이 체코 법원에서 약간 뭐 태클 아닌 태클 뭐 이런 게 좀 들어왔었단 말이죠. 네, 살짝 근데 긴장을 했죠. 뭐 저희 전문가들이 뭐 체코의 법률을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네. 그랬는데 이게 속보로 이제 전해졌습니다. 지금 뭐 결국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국 취소됐다는 거. 굉장히 지금 대체거래소에서 핫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것이 지금 걱정되는 게 아니고, 뭐 네. 내용을 조금 더 전달해 드리면 이제 규모가 25조 정도 돼요. 그 최종 계약 체결이 됐는데 에너빌리티겠죠. 지금 에너빌리티 모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약간 4만 원대에서 위에 좀 상단에서 약간 기간 행보거든요. 근데 이제 뭐 3만 원 1차 저항, 2차 저항 이제 3만 5천 원 가고 4만 원에서 목표가로 5만 원 정도까지 조금 더 뷰가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러한 뉴스가 단기 고점에 차익 실현이 되느냐? 오늘 이렇게 쭉 슈팅 싸고 올라가는데 이제 윗골이 달리고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될까봐 오늘 뭐 지금 장 초반부터 핫한데요. 개장 전이긴 한데, 저는 일단 에너빌리티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면 뭐 4만 원 후반 5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고, 다른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정말 많이 준 거고요. 단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뒤에가 핵심인데 이제 단기 차익에 대한 주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위치단에 비해서 에너빌리티의 거래량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히 오늘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면 종가 마감하고 오늘 거래량, 늘 거래 대금은 뭐 1, 2, 3위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거의 1위권에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 동반을 하면서 강하게 신고가를 좀 돌파해서서 단단하게 종가 마감을 시킬 수 있는지, 네.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종가에 좀 흐지부지해요. 윗꼬리 음봉이라든지. 이러면 낙수효과 쪽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계약 체결이 결국은 이제 뭐 전력수요에 대한 니즈 이런 게 재생에너지 쪽도 있지만, 원전에 대한 펀더멘탈, 아까 수요 공급 논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뭐 우진엔텍, 한전기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거는 야간에 이제 우진을 말씀드렸거든요. 기다려야 된다. 좀 그랬는데 전일 좀 의외로 우진 같은 경우는 양봉 마감됐습니다. 8,500원 언저리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스몰캡 종목이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공이 에너빌리티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너빌리티를 표본 모델로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원전과 뭐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AI 쪽이 좀
그 파벌 싸움이 오늘 좀 될 것 같거든요. 파벌. 네, 네. 오늘 기준으로만 오늘 장에서 어느 정도가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장중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마감까지는 오늘 원전 섹터에서 꼭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원전 준비했습니다. 네, 혹여나 세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셨어요. 다음은 자동차 부품 쪽인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가기가 아직까지는 좀 여의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이 바로 기회일까요? 일단 뭐 자동차 완성주들도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 사야 될 기회라고 보고 있는데 뭐 당장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5월 자동차 판매를 보시면 우리가 우려했던 게 수출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 쪽에서는 뭐 실망스럽게도 중국 전기차에게도 밀리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어제도 이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인스퍼레이션, 캐스퍼 EV 같은 건 잘 팔리고 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못 삽니다. 사고 싶어도. 국내에서 물량을 안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로는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거의 전량 수출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양상이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스터 EV 살려면 지금 1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돈 되는 쪽으로 팔고 있고 EV3 같이 좀 가격 낮고 유럽에서 잘 통할 만한 골목길을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EV는 판매가 되고 있는데 BYD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점유율이 한 7%대 근접하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전기차는 유럽에서는 유럽 시장 자체는 늘고 있는데 폭스바겐하고 BYD가 약진하고 있고 테슬라 빠지고 있고 기아나 이런 현대차는 조금 움직이고 있지만 굉장히 가격이 낮은 그런 낮은 가격에 좀 작은 차들만 움직이고 있어서 수익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운데 하이브리드는 견조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인데 미국에서 수익을 다 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긍정적입니다. 다만 뭐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뭐 전체 이익을 좌우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미국에서 그동안 대형 하이브리드는 현대차가 없었죠. 1.6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엔진만 있었기 때문에 대형차로 가기 어려웠는데 억지로 대형차에 넣어봤자 이제 큰 효율을 내지 못하니까 이번에 펠리쉐이드 2.5 하이브리드가 미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는 미국에서 또 약간 망가지는 모습인데 하이브리드가 급격하게 판매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기존에는 이 하이브리드는 도요타하고 혼다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1.6 하이브리드로 솔직히 뭐 C, D 세그멘트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영역을 찾아가고 있고 SUV 쪽에서도 대형 SUV의 펠리쉐이드 쪽에 모멘텀이 있다면 관련주로 꼽히는 S&T 모티브나 코리아 FT 같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당분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의 판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차 시장은 현대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시장입니다. 대형차 시장이 아니라 정확하게 대형차 하이브리드를 진입하지 못했는데 도요타의 하이랜더나 아니면 포드의 익스플로러와 붙을 수 있다면 그다음에 붙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그 메가 플랜트에서 이미 전기차와 함께 홀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현지 생산이라면 관세 영향도 적거든요. 그럼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이제 주요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도매급으로 취급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다른 부품사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히려 전기차 쪽은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하이브리드 부품들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도 관심을 가져보자. 당장 뭐 화끈하게 수익을 주만한 섹터는 아닙니다만은 분명 관심을 가질 만한 근거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좁혀볼게요. 네, 두 분의 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민율 전문가님께서는 원전하고 AI 오늘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도전 비전 준비했습니다. 네, 이사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감성 코퍼레이션 준비했습니다. 맞아. 요즘에 스노우피크 많이 입으시던데 이쪽 거의 신고가 라인에 근접한 종목입니다. 두산 지금 좋게 보시는 관점이 어떤 점이세요? 더전 비전? 네. 네, 뭐 기본적으로 주력은 성장주의 반도체를 좀 많이 배치했고요.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포트폴리오의 전부는 아닌데 해치 쪽으로 이제 원전하고 이런 네. AI 소프트웨어들, 뭐 가속기 이렇게 좀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뭐 지난주에는 원전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 더존 비전도 사실 뭐 지지난주에 한번 나갔었는데요. 야간에
지금 이 주가가 충분히 눌렸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제 우량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클라우드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기업용 AI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선점을 해가고 있는 기업인데 네. 영업이익률이 늘 20%대가 넘어가는 우량 기업입니다. 올해도 실적이 좋고 1분기 때는 단기 순이익이 조금 안 좋았어요. 영업이익 쪽은 괜찮았는데 주가가 이제 우리가 가장 항상 고민하는 게 적절한 진입 타점인가, 그리고 나의 투자 기간에 맞춰서 이 종목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투자나 매매로 공략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올해 지금 2월에 92,000원까지 찍었거든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주가가 두 달 만에 관세 두들겨 맞고 49,000원까지 반토막이 났거든요. 뭐 기대감에 따른 반영, 또 그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의 가격 조정은 끝났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의 형태로 가고 있는데 박스권의 하단 쪽이 뭐 54,000원 정도이지 않나. 그리고 기간 그 조정 쪽에 상단 쪽은 한 35,000원. 그러면 지금 흐름이 딱 하단 쪽에 붙었을 때 올라와야 되는 흐름인데 전일 10%대 반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전일 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긴 했습니다만은 갑자기 이쪽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펀더멘탈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기업의 내용이 튼튼했기 때문이지 않나. 결국은 견조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 메리트가 부각됨으로써 수급이 유입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 원 AI라는 그 제품 출시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2,000개 기업과 계약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은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좀 매집 관점 내지는 쌀 때 사서 뭐 좀 비쌀 때 팔아먹는 이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결과물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오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두에 원전과 AI 반도체 이런 싸움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하루 종일 원전이 종가까지 지배 구조를 갖느냐, 네. 아니면 장 초반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수급이 좀 전이 되느냐, 이 관점에서 저는 오늘 원전 섹터 그리고 종목은 더전 비전을 준비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언급해 주신 원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AI 이 세 섹터를 보면은 가장 이제 조금 사이즈가 적은 게 AI고 어떤 테마성도 강한 종목이 많이 껴있는 것도 지금 AI 쪽인데, AI 백조 시대 공약 내걸면서 어제 굉장히 또 핫스탁들이 AI 쪽에서 많았잖아요.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언해 주신다면요? AI. 네,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올해 그 확장 시대가 열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들로 사실 그 주가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모멘텀 구간이라고 AI 소프트웨어 쪽은 좀 보고 있고, 로봇도 공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개화기 쪽이니까 확장 시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재평가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적 기반인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은 선별화가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는 소프트웨어 공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많잖아요. 마음 AI부터 시작해서 뭐 셀바스 AI,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 소프트, 솔트룩스 전일 종목들. 선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안전판이 없으면 주가가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에 의해서 좀 내려갔다 한들 올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테마단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AI 쪽 이야기를 한 건 부총리급으로 뭐 정부 부서에서 신설하겠다, 지원책하겠다, 네. 그런 뉴스 플로우가 있었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제목만 보고 좀 내려왔는데, 결국은 현 정부의 취지는 내수 경기 부활도 있고 경제가 있지만 첨단 산업에 대한 R&D도 적극적으로 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와 공급 논리로 봤을 때 큰 거부터 장악을 해 나가는 거, 반도체 쪽부터 좀 더 장악을 해 나가는 것을 워낙 과대낙폭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조금 더 부연 설명 도와드리면은,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전 국가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AI 혁신부 같은 조직 필요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총리급으로 해서 AI 부처 신설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공약에 대한 이행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붙이는 것 같거든요. 네, 이쪽과 관련해서도 뭔가 좀 구체적인 뉴스 나올지 일단은 추진 중이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의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지금 거의 뭐 신고가 근방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 1분기에 대부분 의류주들의 실적이 별로였는데, 이 종목은 매출, 이익 전부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4월 달에는 또 200만 주 가까운 자사주 주식 소각을 함으로써 주주환원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지주사는 아닙니다만 뭐 지주사를 나눌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주환원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출을 포함해서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지금 뭐 일본이나 대만 쪽에 전반적으로 좀 매장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데다가 이 중국 진출과 관련돼서 좀 약간의 걸림돌이 있었던 게 하나의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뉘앙스는 뭐 중국과는 전 정부처럼 척을 지지 않겠다 정도의 뉘앙스는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또 중국 진출이 이루어진다면 뭐 예전처럼 중국 간다고 대박 나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성장 가도를 추가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뒤로 갈수록 적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내에서 갑자기 뭐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되고 늘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화장품도 수출을 통해서 성장한 것처럼 의류 쪽에서도 의미 있는 어떤 수출 모멘텀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과 더불어서 올해 또 적극적으로 이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적인 어떤 주주환원 조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주가가 신고가로 왔지만 실적 대비 그렇게 부담스러운 주가도 아닐 뿐더러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좀 있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뭐 최근 들어서 수급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 반등에 있어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수급이 따라오고 있다. 중장기 수급이 따라오고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감성 코퍼레이션 주셨으니까 저희 전반적인 패션 의류주들도 한번 체크를 도와주시면 말씀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주가를 보니까 영업력도 꽤 올라왔네요. 괜찮고 코오롱은 물론 지주사 개념도 껴있습니다만 요즘에 아웃도어 브랜드도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침체돼 있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 지금 추가적인 부양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패션 의류주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덜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출과 관련된 변동성이 적다라는 것 때문에 움직였다가 자, 미국의 관세가 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실제로는 한세실업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한세실업이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지역 쪽의 매출 증가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뭐 2명 중에 1명은 입고 있다는 게 한세실업의 옷들이잖아요. 그래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이슈가 좀 가라앉으면 아마도 일정 부분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의료 쪽에 큰 베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경기를 살린다라고 하지만 그 경기 살리는데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의료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의료 쪽에 전반적인 투자 관점이 좋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탑픽은 말씀드렸던 뭐 감성 코퍼레이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세 이슈 때문에 본다면 한세실업 정도를 한번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짧게 그 멘트 하나 더 주시면 내수 부양한다 그러면 어떤 쪽이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내수 부양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무너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 그러니까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만 쓸 수 있는 소비 쿠폰을 풀겠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쪽에 수혜를 받을 만한 국내 기업이 있을까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일부 뭐 유통업 정도가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소비 쿠폰 대형마트에서 쓸 수 없잖아요. 지역 카페 이런 관련주 테마 이런 건요? 그런 테마도 제가 보기에 크게 움직이긴 어렵다. 실제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준다라는 차원의 접근이라서 주식시장에서 뭐 관련주를 굳이 찾자면 뭐 지역 화폐 연관되어 있는 일부 종목군들인데 그것도 실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나 정말 연관이 아주 요만큼 돼 있는데 주가는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연관주를 뭐 질문하시니까 굳이 찾자면 그런 종목군들인데 뭐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투자 가치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종목을 받아봤는데 토마토 AI의 선택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네, 더존비즈온과 감성 코퍼레이션 얘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손을 좀 많이 들어주네요. 네, 더존비즈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같이 좀 하고 있네요. 네, 성장성 있다.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 기대치가 높다라는 점에서 점수 많이 주고 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요즘에 스노우피크 많이들 입으실 텐데 젊은 층에서 인기 많더라고요. 모멘텀은 있으나 불확실성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그다지 좋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반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7대 3으로 결과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체크앤 스타까지 살펴봤습니다.